우리나라는 한 달에 몇 명이 태어날까요? 한 달에 18,000명 정도가 태어납니다. 더 줄지 않고 계속 18,000명만 태어난다고 해도 1년이면 21만 6천 명이죠. 이건요, 6.25 전쟁 때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 때 얼마나 태어났을까요? 1951년에 여러분 67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년에 21만 6천 명. 이거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 그리고 초고속 고령화에 대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정말 어둡게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한 세대를 30년으로 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자식을 잉태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대략 30년 주기를 뜻하는 세자와 먼저 태어난 사람과 나중에 태어난 사람이 교대한다는 뜻의 대자가 합쳐져서 우리가 보통 세대라고 하죠. 생물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자신의 아기를 낳을 때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을 뜻하는데 인간은 30년을 한 세대라고 합니다. 지금 태어난 신생아가 22년 기준 24만 9천 명이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30살인 사람들은 몇 명이냐? 70만 명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면서 45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정말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나고 있다 이겁니다. 아파트도 짓고 나면 30년이 되고 나면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죠. 30년 전에 인구가 많을 때 아파트의 인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지금도 아파트의 인기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인기가 과연 얼마나 갈까요? 학원가, 학군지의 아파트가 앞으로도 계속 비쌀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초품화라고 하는 아파트들이 있죠. 초등학교가 단지 내에 있거나 바로 인근 옆에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이걸 보통 초품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간다면 제가 볼 때는 머지않은 미래에 그 초등학교는 그냥 공원이 되거나 노인 요양시설로 바뀝니다. 지금 학교였거나 또는 유치원이었거나 어린이집이었던 그 건물이 노인 요양원으로 바뀐 게 최근 5년 동안 몇 개인지 아십니까? 81개가 그런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22년에 신생아가 24만 9천 명이었는데 10년 전에는 47만 6천 명이 태어났습니다. 10년 전보다도 거의 절반이 줄었죠. 그럼 뭡니까? 학교도 절반 줄어든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가 폐교되면 교사의 숫자도 줄겠죠. 대학 교수들, 정말 대학 교수들 많습니다. 대학 교수도 당연히 학생이 없기 때문에 교수 자리가 줄게 되겠죠. 여성 한 명이 평생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도 2015년도에는 1.2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2년 기준에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0.78명입니다. 대한민국이. 0.78명이라는 숫자가 어떤 수준이냐 여러분 궁금하실 텐데요. 전쟁 났을 때, 전쟁이 있을 때 합계 출산율이 1.0이 넘었습니다. 이거보다 못한 0.78이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 났을 때보다도 못한 인구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를 씁니다. 괴멸적 수준. 나라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져서 어떤 희망을 만들어내지 못할 때 나오는 숫자다. 이런 이야기들을 세계적 학자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우린 정말 이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때 키즈 카페 여러분 가보셨죠? 유행했었습니다. 지금 키즈 카페의 절반은 폐업을 했습니다. 물론 키즈 카페의 숫자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죠. 이제 제가 볼 때 교육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서 내수 시장만 바라보고 신사업을 벌이는 그런 대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구 수는요, 수요를 창출하는 아주 기본적인 근본적인 힘이 되기 때문에 수요가 받쳐주지 않고 생산 인구가 받쳐주지 않으면 절대 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성장할 수 없는데 부동산의 가격은 계속 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 자체가 어불성설이지 않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우리나라를 지탱해온 제조업, 이제 그 끝에 다다랐죠. 이미 수년 전부터 제조업은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사람을 못 구합니다. 조선업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용접공이 없어서 배를 못 만듭니다. 세계 1등 조선업, 대한민국이 배를 못 만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모시고 와야 가능한데 그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외국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이 출산율을 높이는 게 다른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렇게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려면 제가 생각할 땐 가장 시급한 것이 주택 구입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어쩌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다들 부동산 부양책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990년대 주택가격의 버블이 꺼지면서 출산율도 하락하던 것이 멈췄습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 출산율도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옆나라 일본을 통해서 인지해야 하고 또 실천에 우리가 옮겨야 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일본의 경우는 우리보다 출산율이 높습니다. 일본의 출산율이 높은 이유는 뭘까요? 일본은 부동산 버블이 꺼졌습니다. 꺼져서 오래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이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0.78명, 일본은 1.33명, 우리보다 거의 2배입니다. 인구가 자꾸 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일본을 이기겠습니까?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늘어나고 사회 진출도 더 활발해지면서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있는데요. 유럽의 경우는 반대입니다. 고학력 여성이 일도 많이 하고 자녀도 더 많이 낳는다. 그리고 요즘 고소득 국가에서는요, 고학력 여성과 출산율 저의 상관관계가 바뀌었습니다. 출산율도 회복했다고 합니다. 물론 유럽은 혼외 자식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야, 혼외 자식이 많다는 얘기가.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 OECD 평균 40%가 혼외 자식입니다. 한국은 3%에 불과하죠. 혼외 자식이라는 것은 한 부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몰래 나온 자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단지 결혼하지 않은 두 부모와 살고 있는 것도 포함된 그런 의미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자식을 낳은 부부가 많다 이거죠. OECD 국가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결혼하지 않고 애 낳아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는 지금 변해야 됩니다. 좀 더 획기적인 인구 정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왜 초저출산 국가가 되었는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 질문을 제게 묻는다면 저는 두 가지로 이유를 얘기할 겁니다.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자신이 없는 것이다. 주거비, 교육비, 이 두 가지의 부담이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크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인구 변화에 따른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거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도시, 중소도시의 인구는 다 줄어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경기도만 인구가 약간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경기도의 인구도 새로 태어난 신생아가 아닌 이사를 통한 주거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늘어난 숫자일 뿐입니다. 지방의 경우는요, 일자리가 줄어들고 인구도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으로 본다면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하락 내지는 폭락이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산 10억짜리 부동산이 10년 뒤에는 1억짜리가 될 수 있다.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게 무서운 것은 알겠는데 체감이 안 된다. 이런 분들 계시죠. 그저 남의 일 같죠. 자, 그렇다면 인구 감소로 반대로 좋아지는 산업군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22년에 육군 27사단이 해체가 됐죠. 인구가 줄어드니까 병역 의무자들도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나라를 누가 지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첨단 방위 산업은 앞으로도 성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한쪽으로는 저출산, 초저출산 문제, 또 한쪽으로는 고령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문제는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 속도, 우리는 7년 걸리고요. 일본은 10년, 영국은 50년 걸립니다. 양국만 세계 1위가 아니라 초고령화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세계 1위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자, 우리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응 예산을 2006년부터 2022년까지 322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성과는 뭐가 있을까요? 고민을 해봤더니 인구정책 담당 공무원들이나 연구진들이 관계가 돈독해진 거, 이게 무슨 말이냐? 저출산 문제 해결하자고 회의들을 많이 합니다. 회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서로 자주 보게 되니까 그냥 그분들끼리 친분만 돈독해진 것 외에는 뭐 하나 나온 게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322조. 그 돈 다 어디 썼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구 문제는 생산의 문제, 고용의 문제, 주거의 문제가 맞물려 있죠. 주거에 드는 비용이 과다하고 양육과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출산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이 와중에 부양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버블이 꺼지게 그냥 둬야 할까요? 부동산 부양하면 누가 이익 봅니까? 국민들 모두가 이익 봅니까? 이익 보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고 부담되어서 살 수가 없는 사람의 숫자는 더 많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부동산이 폭락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이 무지막지하게 폭락하면 그것도 역시 나라를 망치기 때문이죠. 저는 지금 하향 안정화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향 안정화, 그래야 오히려 경기도 살아난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표영호TV 구독은 사랑과 의리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